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4월 15일 목요일 이야기 세계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인 이탈리아를 저번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있네요. 이 중에서 이탈리아 지중해를 상징하는 식재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구대륙의 이 유라시아 대륙에 이 넓게 퍼져서 재배되는 것들이고요. 이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개만이 사실상 이탈리아 혹은 지중해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이 올리브와 올리브유가 되겠죠. 그 이외에 고추나 토마토는 이제 사실상 남미 대륙에서 이제 들어온 것이고요. 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라시아 대륙 전 지역에서 고르게 생산되기 때문에 이탈리아만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탈리아의 역사 유적과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의 모습이에요. 저번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긴 했지만 또 이탈리아의 또 명소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습 개요를 살펴보는데요. 이 역사 유적과 문화를 통해 이탈리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리로 떠나볼까요? 저번 주에 가져왔던 지도인데요. 뭐 사실상 이쪽이 비잔티노 폴리스가 있고요. 이쪽이군요. 그리고 아드리아 해가 있고요. 이 아드리아 해를 기반으로 베네치아가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칠리아 섬, 사르디니아 섬, 그리고 코르시카 섬입니다. 이 코르시카는 프랑스의 영토예요. 그렇게 되고요.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것 중에 뭐 오토바이도 대표적인 이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자는 이 나폴리식이 가장 유명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노천갑 거리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운하에 나와 있는 이 노천 카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콜로세움이에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수용 인원은 5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이 콜로세움이 세워진 장소 근처에 있었던 이 네로 황제의 동상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콜로세움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루어졌으며 이 모의 해전이라든지 동물 사냥 그리고 신화의 재현 등 다양한 행사, 제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콜로세움 하면 사실상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여러분들이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이 글래디에이터는 사실상 검투사죠. 이 검투사들이 이 사용하는 이 짧은 칼이 이 글라시우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말은 거기서 유래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검투사들의 이 결투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 밖에 여러 다양한 행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행사 중간중간에 간식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는 등 사실상 배고픈 이 로마의 평민들에겐 사실상 이 콜로세움에 가서 이 경기를 보는 것, 그거는 사실상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생존을 걸고 검투사들이 싸우고요. 또 생존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그것을 봐야지 됐던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는 게 아마 스파르타쿠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는 사실상 이 콜로세움이 만들어질 무렵에 이 처음 일어난 이 검투사들의 반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검투사들의 첫 이 데뷔 무대에서 사실상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노예 반란들이 있었어요. 뭐 시칠리아 섬을 중심으로 이제 농민들, 이 노예로 팔려온 농민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참여 인원만 해도 뭐 7만, 뭐 10만, 뭐 이 정도로 대규모의 노예 반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 농민 노예들이 일으킨 반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여파는 또 시칠리아라는 먼 곳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에겐 실감이 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는 바로 이 로마에서 노예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 사실상 검투사들은 모든 무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지 됩니다. 본인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무기에 익숙해지고 또 모든 전술에 익숙해져야지만 검투사가 될 수 있었죠. 그러한 검투사 78명이 일으킨 이 반란이 바로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 제3차 노예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검투사들은 사령관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이제 도망 노예들을 이제 산속에서 이제 전사로 만들어서 그들이 노예 반란의 주축이 되게끔 어떻게 보면 전투 기술, 전략과 전술을 모두 노예들에게 전수하는, 도망 노예들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로마 사람들의 심장을 떨게 만들었던 이 노예 반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스파르타쿠스 이후에도 여러 노예 반란이 있지만 그거는 산발적이고 대부분 농민들이 일으킨 노예 반란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여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로마 하면, 이 이탈리아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말은 판테온입니다. 이 판테온을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냐면 만신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세상의 모든 신을 세상의 모든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이 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로마나 그리스의 신전은 특정한 신을 모시는 공간인데 이 판테온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 심지어 패전에서 없어지다시피 한 이 부족의 신마저도 모시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만신전,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대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로마의 건축물이었죠. 그러던 것이 125년경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되게 됩니다. 이 건축이 된 이후에 불이 났었죠. 그것을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재건하게 되고요. 이제 로마의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신을 경배하는 장소로 이 판테온을 건립하게 됩니다. 로마 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 혹은 제국 내 토착신을 모두 아울러 모시는 신전이 바로 이 판테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판테온 내부에는 로마의 신 더하기 피조물민들의 신을 모시고 있는 공간, 즉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정복민을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로마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이 판테온도 이제 사실상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약간의 탄압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이 판테온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종교 시설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피사의 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왜 기울어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사시의 피사 대성당에 딸린 부속 건물이 이 피사의 탑입니다. 높이는 55m의 종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피사시는요, 사실상 공화국이었고요. 이 유서 깊은 중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대 로마가 인류에게 물려준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화정입니다. 이 왕이 없는 체제라는 것은 사실상 요새 개념이죠. 그렇지만 고대 로마 기원전 676년부터 거의 이 서기로 넘어가는 고무렵까지 사실상 로마 공화정은 계속되었죠. 이 공화국 체제라는 것은 이 로마가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준 유서 깊은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73년 착공 시점부터 이 피사의 탑은 기울어졌습니다. 원래 이것이 착공이 된 다음에, 완공이 된 다음에 기울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착공 시점부터 아예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은 원래 피사 지방이 고대에는 늪지대였다가 이 관계로 개발된 이 지역이라 지반이 매우 무르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서 지방공사가 취약했습니다. 땅 밑으로 고작 3m 밖에 파지 않아서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공사 도중에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며 탑을 쌓다 보니 1372년에야 완공했죠. 200년 가까운 시간이 공사 완공 시점이라고 200년 동안 이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 중에도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에 기울어지자 그 위층은 그 기울어진 각도를 반영해서 수직으로 탑을 쌓고요. 또 기울어지니 그 위층을 다시 한번 수직으로 탑을 세운 것이 바로 이 피사의 탑입니다. 기울어지면 또 직각으로 수직으로 세우고요. 또 위층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탑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물체가 무게에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탑에서 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과 나무로 된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위인전 작가들이 약간 좀 그 당시의 실험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 실험은요, 이 비타를 만들어 무게가 다른 물체를 굴린 것이었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비타를 내려온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험적인 방식으로 과학적, 수학적인 것을, 그리고 천문학적, 과학적인 것을 사실상 수학으로 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던 것이 이 현대과학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일들 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현미경을 발명했다는 점이죠. 사실상 7,000배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가지고 놀았던 사실상 천문 망원경은요, 천체 망원경이죠. 제가 왜 이러죠? 천체 망원경은요, 보통 10,000배 정도, 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율 7,000배짜리 그 망원경,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이 목성의 위성을 확인을 하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점, 그리고 달이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점 등을 발견했고, 이 목성의 위성도 이 천문 관측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사실상 경험적인 방식으로 이제 수학적인 그리고 물리학적인 자연현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가지고 노는 천체 망원경의 수준은 아마 이 갈릴레이가 사용했던 천체 망원경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늘을 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미래를 볼 수는 없겠죠. 그거는 점성술이니까. 하지만
넓게 퍼져 있는 우주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한번 계산해 보고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옆으로 많이 샜네요. 자, 전통 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면이 바다죠. 그리고 산이 있습니다. 앞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도 국가들의 공통점은 구릉성 산지, 그리고 산지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반도 국가들은 이 농경이나 목축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사실상 이 반도 국가들이 강대국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고대 아테네라든지 고대 로마라든지 고대 동로마 제국이라든지 이 1500년대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 왕국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은 해외와 해외 무역에 종사했을 때 가장 강한 국가가 되었죠. 그거는 우리나라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산지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 버섯 요리도 상당히 좀 많고요. 이 버섯이 이 스파게티나 혹은 피자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산간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해산물들이 많이 이 피자나 스파게티 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음식을 가려 드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독특한 음식 문화가 발전됐다고 보면 됩니다. 밀라노,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방은요, 이 쌀 생산량이 많고요. 이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이 풍부해서 리소트 등의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나폴리, 시칠리아 섬을 포함하는 이 남부지방은요, 해산물이 풍부하고 올리브, 토마토도 생산량이 많아서 이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했죠. 자, 피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구운 납작한 빵에 이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 소스 등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이 이 피자의 유래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대중적인 마르게리타 피자는 이 나폴리의 어느 피자 가게 주인이 움베르토 1세의 왕비였던 마르게리타를 위해 바질, 토마토 소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여 만든 피자를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움베르토 1세는 이탈리아 왕국, 저번 시간에 배우셨지만 이탈리아 이 통일 과정에서 이 사르디니아 국왕으로서 이탈리아 왕국을 연 이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건국된 후에 이 나폴리의 어느 피자 가게 주인이 이 왕비인 마르게리타를 위해서 이런 피자를
만들어서 바쳤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르게리타 치즈 피자라는 것은 이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이 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 진짜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인들에게는 피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이 마르게리타 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디 가서 이 피자를 먹을 경우에는 이 마르게리타 피자를 이탈리아에 가서는 반드시 한 번은 먹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 피자의 종류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산지에 가면 버섯류들이 많고요. 이 해변으로 이 삼면이 바다인 바다로 가게 되면 사실상 심지어 멸치 피자도 먹어봤었어요. 멸치가 실제로 피자에 얹어져서 나오는데요. 상당히 맛있었던 찝찝하면서도 멸치의 그 고유의 맛이 느껴지면서도 이 피자와 이 판과 잘 어우러지는 그 멸치 피자도 먹어본 기억이 있고 또 오징어도 있고요. 아주 갖가지 해산물을 이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스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밀가루 반죽을 보기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파스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로 반죽한 뭐 어떤 모양이 나왔던 그것은 뭐 파스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첨가하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 이름도 각양각색이고요. 이 파스타 종류만 해도 600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 아주 엄청나게 다양한 파스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각각의 파스타에는 잘 어울리는 이 소스도 다르다고 해요. 이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져야 최상의 파스타 요리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탈리아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이 면과 소스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면과 소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가면 상당히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조금 넣고 소스 하나 조금 넣고 그리고 이 면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종류의 파스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씩 얹어가지고 이제 소스를 적당한 걸 맛은 모르겠지만 적당한 걸 넣어서 조금 먹어보고 또 다른 소스를 이용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 대중적인 파스타로는 가는 국수 모양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파게티가 있고요. 이 폭이 무척 넓고 납작한 모양의 이 라자냐도 있습니다. 약간 휘어진 짧은 원통 모양의 마카로니라는 이 파스타도 있고요. 사실상 얼핏 보면 우리 만두와 비슷하게 생긴 라비올리 등도 이 대표적인 파스타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각양각색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이 파스타가 있습니다. 예, 전통 문화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로마 시대에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전통 문화가 제법 많습니다. 이탈리아 민요인 깐초네부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의 일종인 팔라초, 그리고 광장 문화를 상징하는 포럼까지 이탈리아 곳곳에 로마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죠. 먼저 칸초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14,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시에 리듬을 붙여 만든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탈리아 민요 혹은 가요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흔히 나폴리 민요로 알려져 있는 나폴리의 칸초네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배우셨나요? 저희 때는 배웠던 것 같은데 요새 음악이나 음악 시간에 어떤 노래를 배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오솔레미오, 이 도라오라 소렌토로 라는 노래를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팔라조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을 이 팔라조의 모습이에요. 이 중세시대부터 짓기 시작한 귀족의 저택이나 궁정을 말합니다. 이 팔라초의 어원은요, 라틴어의 팔라티움이고요. 고대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팔라티노스 언덕에 자신의 살집을 건축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팔라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피렌체의 팔라초, 그리고 메디치와 가의 이 팔라초, 그리고 피티 팔라초, 로마의 팔라초, 파르네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이탈리아 곳곳에서 팔라초라라 이름 붙여진 건축물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가도 팔라초는 꼭 있게 마련이죠. 그 팔라초라는 것은 결국은 이 도시공화국이나 작은 이 국가에서 궁정이나 귀족의 저택으로 쓰인 이 주거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포럼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공공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주로 집회 장소나 시장으로 사용되었죠. 주변에 교회, 목욕탕,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해 도시 중심지 역할을 이 포럼이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포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카피톨리노 언덕 근처에 자리한 포로 로마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이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는 이 포로 로마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요. 앞서는 이제 이탈리아 지중해식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 중동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슬람 쪽에서 들어온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소스류들은 향신료 계통은 대부분 이 이슬람 쪽에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토마토는 남미산이고요. 이거는 유라시아 대륙 도처에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시금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이탈리아 지중해를 상징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요거밖에 없네요. 한번 그림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도 방법이 있고 없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핵심은요. 이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며 공존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수업에서도 보셨지만 그것과 연결해서 역사와 연결해서 문화가 이 다양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요번 주는 7주차죠. 그래서 뭐 딱히 이 과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고사를 볼 것인지 아니면 대체과제로 대신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고요. 사실상 시험에 대한 공지가 뭐 그렇게 따로 오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알아서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한번 여러분들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도 사실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런 추세로 가면 이 기말고사도 비대면 시험의 가능성이 높은데 학교들마다 그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여하튼 이 LMS를 활용한 시험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가로넣기나 빈칸 채우기 혹은 OX 객관식 이런 거를 내야지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말고사는 지금 고민이 깊고 그런데요.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낼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 사태가 계속되면 기말고사도 대체과제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 LMS 상에서의 시험은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한 12주차 정도 되면 11주차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 공지 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게 읽을 만한 책이 없을까? 사실 좀 쭉 서점에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새로운, 그리고 재밌는 책이 출간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한 책이 나오진 않아서, 이 슈퍼로드라는 책을 제가 임의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유익한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는
이 각각의 길, 비단길, 향신료길, 이 비단길은 사실상 장안에서 비잔티노폴리스까지 연결되는 그 비단길이고요. 향신료길은 이 바닷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크로드가 육지길이라면 향신료길은 그 아래 동남아시아 광저우에서 이제 비잔티노폴리스까지 연결되는 바닷길이고요. 그 다음에 소금길은 사실상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아주 원형적인 형태의 국제 무역의 원형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이 소금길이 되겠습니다. 대상무역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황금과 찻길은 사실상 서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남위를 장악해 들어가고 이 남위에서 이 세계 교역으로 확대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번역을 하면서 재밌던 대부분 머리가 아프죠. 잘 모르는 것도 좀 있고 그러면 아주 머리가 아주 거의 예민해지고 그러는데 이 책은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 중간 레포트로 대체 레포트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객들을 인솔해서 그 두 가지 길을 소개하는 여행 안내사의 입장에서 감결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 말씀 드릴게요. 잔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자료를 그대로 복붙한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복붙. 군대 갔다 온 아들내미한테 한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복붙이라는 말을 해서 그 복붙이 뭐냐? 그랬더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복붙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뭐 아들내미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죠. 뭐 문송하다. 문과여서 죄송하다. 문과인 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문과 출신들은 뭐 죄송하긴 하죠. 아니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복붙을 붙였을까 하다가 그거는 좀 또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가운데에 짝대기를 하나 그어봤어요. 이 그대로 복붙한 경우에는 이 총점 30점에서 30점을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수를 안 드릴 예정이에요. 대부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성하시는 여러분들도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중간까지를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기한은요 4월 22일 목요일부터 5월 13일 목요일 11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분량은요 이 A4 용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스타일을 좀 지정해 드릴게요. 제가 좀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요새 좀
노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특히 형광등 불빛 아래서는 좀 눈이 빨리 피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글꼴을 지정해 드린다거나 글자 크기를 지정해 준다거나 행간을 지정해 주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좀 스타일을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요, 맑은 고딕이 눈에 편하더라고요. 아주 이기적이죠? 제 기준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행간은 한 160%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할 것은요, 4월 22일 날부터 이 LMS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 슈퍼로드에 나와 있는 5가지 길 중에 2가지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여행 안내사의 입장에서 간결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2가지 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나라 지금 고민 중이에요. 독일을 할까, 영국을 할까, 이 2나라 중에 한 군데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